자, 그 다음에, 오일 간극이 있습니다. 오일 간극, 유막 간극, 크랭크 축의 유막 간극이라고 하는데, 요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저널이 블록을 뒤집어 놔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놨어요. 블록을 뒤집어 놨어. 크랭크 축, 여기 베어링 다 빼고 얘기합시다. 베어링 있다고 가정을 하고, 크랭크 축이 이렇게 들어가고, 저널 캡이 이렇게 씌워졌을 때, 볼트 채우죠. 얘가 회전하는데, 여기에 유막 간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오일 간극이 있어야 얘가 원활하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 간극이 얼마냐? 요 간극, 요거. 베어링이 있을 상태야. 그러니까 이걸 잴 때, 유막 간극을 재는 때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크랭크 축을 빼고, 크랭크 축을 빼고, 저널 캡만 이렇게 씌워놓고, 여기다가 텔레스코핑 게이지를 측정하는 거야. 이 내경을 측정해. 물론 베어링 들어가 있는 거예요. 텔레스코핑 게이지를 가지고 이 내경을 측정한 다음에 이 텔레스코핑 게이지의 거리를 외측 마이크로미터로 재. 그러면 이 내경 전체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요게 예를 들어서 3번 저널이다 싶으면 3번 저널, 크랭크 축의 외경을 마이크로미터로도 재. 아무래도 이 값이 저널 값보단 크겠죠. 그래야 유막 간극이 나오니까. 그랬을 때 내경 빼기 외경 하면은 크랭크 축의 유막 간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유막 간극도 어떻게 되겠어요? 규정이라는 것이 있겠지. 그 규정을 넘어버리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베어링을 교환해. 근데 베어링을 교환할 정도가 아니라 저널이 아까 얘기했듯이 방금 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절상량의 한계에 걸려버려. 0.25mm가 더 많이 마모됐어. 그러면 그것은 절삭을 작업을 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유막 간극이 틀리면 베어링만 교환하면 된다. 개념은 조금 측정의 방법은 틀리지만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어차피 같은 축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인데 축을 빼서 캡만 씌운 상태에서 텔레스코핑 게이지로 내경을 측정하고 외측 마이크로미터로 크랭크 축의 외경을 측정해서 내경 빼기 외경하면 유막 간극이 나온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있어. 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실습 배우실 때 다 합니다. 자, 이 크랭크 축을 갖다가 블록에다 얹혀놓고 캡을 씌우기 전에 이 저널에다가 물론 이렇게 축 있겠죠. 크랭크 축. 여기다가 실납을 이렇게 얹어요. 위에다가. 실납. 아시죠? 그 납땜하는 실납을 얹어놓고 캡을 덮어. 그 다음에 볼트를 규정 토크대로 딱 조여. 그 다음에 다시 클러. 그 다음에 캡을 딱 열면은 이 실납이 그 베어링에 딱 묻어가지고 이렇게 납작해지겠죠. 실납은 동그랗잖아. 근데 규정 토크대로 딱 조이면 그 유막 간극만큼 얘가 퍼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퍼질 거 아니에요. 퍼졌으니까 그 퍼진 거를 실납을 떼야 돼. 얘는 일단은 얘는 떼어가지고 그 두께를 마이크로미터 0에서 25짜리 마이크로미터로 실납의 두께를 재요. 그러면 그 두께가 곧 뭐야? 완전히 규정 토크로 재었을 때에 유막 간극의 값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게 바로 실납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재밌어요. 이거 이제 현장에서 쓰고 시험장에서 쓰는 방법인데, 자, 저널이 이렇게 있어요. 요번에는 이제 요만한 종이 캡슐이 있어요. 종이 캡슐. 그 다음에 일정한 간극으로 폭이 조금씩 다른 컬러가 예를 들어서 적색이 되면 적색, 흰색, 적색, 흰색 이렇게 나가고 뭐 초록색 같으면 초록색, 흰색, 초록색, 흰색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폭이 조금씩 다른데 요 간극이 내가 봤을 때 한 2cm? 2cm 정도밖에 안 돼요. 요 똑같은 모양으로 쫙 찍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봉투야, 봉투. 그래서 요 안에는 아주 얇은 플라스틱 국숟가락 같은 아주 소면 같은 플라스틱 하나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위로 여기를 똑 자르는 거야. 네, 똑똑 잘라서 요거 하나만 쓰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어차피 똑같은 모양인데 요 하나 쓰는데 요게 딱 잘라서 이렇게 보면 플라스틱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빼요. 그럼 요만하겠죠. 그죠? 요거를 조금 아까 실납을 가지고 측정을 하듯이 플라스틱 게이지를 여기다 이렇게 얹어놓고 다시 저널 캡을 씌워. 그 다음에 규정 토크로 딱 조여요. 그 다음에 다시 풀러서 저널 캡을 싹 보면은 이번에는 아까는 우린 실납을 이렇게 뜯었잖아요. 그 두께를 재기 위해서. 근데 이 플라스틱 게이지는 뜯는 게 아니에요. 뜯으면 바스라져요. 없어져 버려. 퍼진 양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이렇게 쭉 퍼진다고.
이렇게 전원 캡을 보면요. 이렇게 퍼져 있어요. 납작하게 압착이 돼 있다고. 그러면 요 종이 캡슐에 있는 폭이 서로 다른 간극이 있는데 이 퍼진 거에다가 맞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갖고 폭이 두께와 맞으면 그 두께 옆에 수치가 적혀져 있어요. 0.00 얼마 이렇게. 다 수치가 있다고. 그래서 퍼진 양을 가지고 요 두께를 값을 알아내는 요게 바로 플라스틱 게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일반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유막간극 재는 게 플라스틱 게이지다. 현장에서 무지하게 사용 안 하죠. 그죠? 안 합니다. 누가 지금 이거 재고 있어요? 시험이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기 위해서 이론이니까 이걸 배우지 정비 공장이든 이런 데서 이 플라스틱 게이지가 있는지도 아마 모를걸? 여러분들이 자격증 딸 때만 플라스틱 게이지를 알 거야. 그 다음에 현장 나가면 죽을 때까지 이거 안 쓸 겁니다, 아마. 예. 그 정도로 잘 몰라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수험자고 또 여러분들은 진정한 엔지니어니까 이 다음에 엔진 정비를 정확하게 하시더라도 유막간극을 잴 때 플라스틱 게이지를 가지고 정말로 이게 유막간극이 만약에 이게 틀려버리면요 엔진 소음이 커져요. 커지고 오일 소모량도 늘어나고 진동도 발생하고 해. 그러면 정말로 진정한 엔진이라면 내가 엔진 분해 해체 정비할 때 이것도 한번 재봐야지. 재봐서 베어링을 갈 때가 됐을까? 물론 그냥 개념상으로 기본적으로 갈아요, 다 베어링은. 그런데 왜 그랬을까?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정비해서 찾아내서 정비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크랭크 축의 유막간극을 측정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론이고 여러분들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텔레스코핑 게이지와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실납과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플라스틱 게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가장 보편적으로 정확한 게 바로 플라스틱 게이지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크랭크 축의 유막간극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유막간극이 너무 크면 오일 소비량이 증대되고 그다음 유압이 낮아지죠. 유압이 낮아지고 또 간극이 너무 작으면 마찰이나 마멸이 증대되고 한계 이상으로 가면 소결, 들러붙는다 이거예요. 소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오일 간극이 그만큼 중요하다. 저도 현장에서 많이 겪어봤지만은 이 크랭크 축에 말이죠. 불순물, 이 머리카락만한 불순물, 머리카락만한 그런 흠집이 그보다 더 작은 흠집만 있어도요. 베어링이 나가요. 열이 발생하거나 이 베어링 막 깎아먹어. 그래갖고 엔진이 그르르 소리가 납니다. 그걸 정비한다. 육안상으로는 몰라. 육안상으로는 보이지도 않아요. 매끈매끈해. 그래서 요령 정비로 베어링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번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1번만 싹 교환해가지고 꼈을 때 시동을 딱 걸고 나면요. 한 30분 정도면 앞전과 똑같은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헛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크랭크 축 전월에서의 어떤 마모,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마모로 인한 트러블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건 축 전체를 갖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절삭을 해서 완벽하게 정비를 하든가 아니면 크랭크 축을 신품으로 다 교환을 해야지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요령 정비를 하게 되면요 그 대가는 아주 혹독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막간극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크랭크 축의 엔드 플레이입니다. 이 엔드 플레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한계가 0.3mm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지금 블록을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블록을 보면 크랭크 축이 지금 이렇게 얹혀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얹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엔진 앞쪽이라면 여기 풀리가 있을 것이고 여기는 플라이 휠이 장착이 됩니다. 이 엔드 플레이는 축 방향 움직임이에요. 이 자체가 각 저널이 여기 5개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5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축 자체가 축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움직이더라도 0.3mm 이상은 넘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널에다가 얹어놨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어느 정도 턱이 있어야 되겠죠. 턱. 이 저널을 딱 잡고 있는 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4기통인 경우에 요 3번 저널에 보통 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3번 저널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전에 들어가는 베어링들은 그냥 매끈한 평면 베어링이 들어가는데 이 3번 전에 들어가는 것은 턱이 있어요. 이렇게 턱이 있어가지고 턱이 있어서 축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게끔. 그러나 이것도 회전하는 물건이고
디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충격적으로 여러 가지 그 압력, 클러치 디스크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고 회전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움직이다 보면은 이 턱 부분의 베어링도 약간씩 마모가 되겠죠. 따라서 전혀 안 움직일 수는 없어. 그래서 움직이다 보면은 이 한계를 넘어버리면 그만큼 진동이 또 심해져요. 왜? 피스톤은 직선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그 기구인데 이걸 잡고 있는 크랭크 축이 이쪽으로 움직여봐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서 피스톤이 난리가 나겠죠. 따라서 0.3mm의 한계를 두고 측정을 하는데 요 사이에다가 턱 부분에다가 필러 게이지, 즉 디그니스 게이지라고 이렇게 간극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 간극 게이지를 한쪽으로 완전히 크랭크 축을 밀어놓고 요 틈이 벌어지면 거기다가 필러 게이지를 딱 끼워보는 거야. 그랬을 때 0.3mm가 넘어버리면 이 중앙에 들어가는 이 베어링을 무슨 베어링이냐면은 스러스트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스러스트 베어링. 이 스러스트 베어링을 교환해 줘야 돼. 그래서 다시 이 턱이 살아있는 스러스트 베어링만 교환해 주면 엔드 플레이가 또 잡혀요. 그래서 이 3번에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쉼으로 조정하는 것들은 보통 어디 들어가 있냐면은 이 5번 전원대로 들어가 있어요. 쉼이라는 건 뭐냐면 그 간극을 만큼 와셔를 갖다 이렇게 분할시켜 놓은 거. 어차피 분할형이에요. 이거는 전원을 갖다 씌워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분할되어 있는 그 쉼을 갖다가 양쪽으로 갖다 끼워서 엔드 플레이를 잡는 방식. 근데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요즘은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스러트 베어링 중앙에 들어간 것들은 많이 써. 특히 4기통 같은 경우들. 그래서 이 스러트 베어링 가지고 엔드 플레이를 잡는다. 지금은 첫 번째 방법 필러 게이지를 갖고 간극을 측정하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방법 정비하는 방법은 스러스트 베어링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다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하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해서 저쪽으로 한쪽으로 완전히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완전히 밀어놓고 0점을 맞춰놓고 다시 반대쪽으로 밀어. 그러면은 미세하지만 크랭크 축이 움직였던 양이 다이얼 게이지 나오겠죠. 그렇게 했을 때에 또 정비 한계를 넘는지 아니면 그 이내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크랭크 축의 엔드 플레이 방법, 필러 게이지로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다이얼 게이지로 측정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정비하는 방법은 바로 스러스트 베어링으로 정비를 완료한다. 요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크랭크 축의 엔드 플레이 점검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축 방향 움직임은 보통 0.3mm가 한계 수리 치수이다. 규정 값이 이상이면 스러스트 베어링 또는 스러스트 플레이트, 쉼이죠. 플레이트를 교환한다. 축 방향의 움직임이 크면 소음이 발생하고 또 실린더나 피스톤 등의 편마모가 발생되죠. 이 축 자체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크랭크 축에서 정비 점검할 수 있는 내용들은 요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크랭크 축의 각 부의 명칭을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크랭크 축에서 우리가 쉼을 점검했죠. 쉼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전월이 마모됐는지 안 됐는지 절삭에 대해서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엔드 플레이, 그 다음에 유막 간극. 지금 이 크랭크 축에서 공부하신 이 네 가지는요, 네 다섯 가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기 시험 보실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플레이에서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엔진 베어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베어링 그러면 아우터 레이스 있고 이너 레이스 있고 그 안에 구슬이 있어서 서로 아우터 레이스하고 이너 레이스가 구슬에 의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을 통상적으로 우리는 베어링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엔진 베어링, 즉 크랭크 축 자체가 실린더 블록에 얹혀져서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메인 저널마다 이런 볼 베어링을 쓰게 되면은 큰 하중, 폭발 압력에 의해서 이 구슬이 깨져요. 그래서 그런 볼 베어링 형태의 베어링은 절대로 못 씁니다. 그래서 큰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평면 베어링을 쓰는데 이렇게 납작한 베어링을 써요. 그런데 1번 저널부터 5번 저널까지 각 통 베어링, 그러니까 베어링이라는 동그란 걸 끼우는 것이 아니라 저널이 블록에 얹혀진 다음에 캡을 씌우기 때문에 베어링 자체도 두 개로 분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분할 베어링이라고 하는데 이 분할 베어링의 어떤 모습을 보면 지금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양쪽에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할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크랭크 축의 엔드 플레이라는 것이 있어요. 축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그 저널과 그 다음에 실린더 블록, 턱 사이에 윤활도 돼야 되면서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턱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턱이 설치되어 있는
베어링을 우리는 스러스트 베어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축에다가 일체형으로 이렇게 부싱형으로 해서 동그랗게 생긴 걸로 일체로 끼우는 것을 우리가 부싱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할형과 부싱형, 그 다음에 스러스트형이 있는데, 이 스러스트 베어링은 통상적으로 약 3번 저널에 많이 들어갑니다. 3번 저널에 들어가서 크랭크 축의 엔드 플레이를 잡아주죠. 그래서 엔드 플레이가 한계를 넘어버리면 이 스러스트 베어링의 턱 부분이 마모가 됐기 때문에 그 턱 부분이 마모된 것을 새롭게 또 공간을 메꿔주려면 신품의 스러스트 베어링을 넣어주게 되면 엔드 플레이를 잡힐 수가 있겠죠. 그러나 5번 저널에 들어가는 이 스러스트 베어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평면 베어링 분할형을 끼운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쉼으로써 따로 만들어진 베어링에 쉼을 끼워서 크랭크 축의 엔드 플레이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는 크게 분할형과 스러스트형, 그 다음에 푸싱형이 있다. 요거 종류만 이렇게 대충 알고 계시고요. 구비 조건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하중 부담 능력이 아주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이 상당히 좋아야 된다. 폭발 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 충격을 다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하중 부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내필요성일 것. 반복적인 하중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망가지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변형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물질을 베어링 자체에 흡수하는 매입성일 것. 아주 미세한 불순물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저널과 저널 사이에서 그 베어링 사이에서 돌아다니게 되면 흠집이 생기겠죠. 그 흠집으로 인한 유막 간극이 커지고 유막 간극이 커지게 되면 저널이 또 마모가 되고 소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주 미세한 오일에 섞여져 있는 어떤 그런 불순물들은 스스로 베어링 흡수를 해서 매입성이 상당히 좋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축의 얼라이먼트라고 한다는 것은 축 자체가 휘거나 변형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축 얼라이먼트에 변화될 수 있는 금속적인 추종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산화, 썩어가는 거죠. 부식되지 말아야 되는 어떤 내식성, 그 다음에 열전도성이 상당히 우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셀의 융착성이 좋을 것. 이 마찰열 이거 상당히 무시 못하죠. 그래서 그 열을 보유하게 되면 이 금속 베어링 자체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열전도성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각 셀에 이렇게 융착성 잘 붙여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온에서 강도가 떨어지지 않는 내마멸성이어야 된다. 높은 온도에서도 강도가 떨어져서 쉽게 마모되거나 변형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좋은 얘기로만 갖춰진 것이 바로 베어링의 구비 조건입니다. 자, 그럼 재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베비 메탈이라고 있습니다. 즉 화이트 메탈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주성분은 주석과 안티몬, 구리 이 세 가지 암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베비 메탈의 주성분은 주석, 안티몬, 구리다. 비율까지는 암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합금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장점은 취급이 아주 용이하고 매입성, 길들임성 뭔지 아시죠? 크면서 값이 좀 쌉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동차에서 베비 메탈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단점은 기계적 강도가 조금 약하면서 피로 강도, 열 전도율이 조금 불량하다. 그 다음에 켈밋 메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켈밋 메탈은 구리와 납으로 만든 베어링 합금이에요. 그래서 장점은 열 전도성이 상당히 좋고 구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반융착성으로서 양호하고 고속, 고온, 고하중에 아주 적합하다. 그래서 고속 기관에 좀 고급 승용차에 보통 우리가 켈빈 메탈 베어링들이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단점은 강하다 보니까 매입성이라든가 길들임성, 내식성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들이 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3메탈이라는 건데 3층 메탈입니다. 층을 세 겹으로 다 각각의 특성을 장점만을 골라서 세 겹으로 만든 베어링이에요. 좀 비싸겠죠. 그래서 동합금의 셀에다가 연청동을 중간층에 놓고 그 다음에 표면에 베빗을 넣어가지고 그 닿는 면의 특성에 다 맞게끔 3층으로 만든 거. 그래서 우리가 3메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약 베빗을 약 0.0에서 0.03mm 정도 코팅한 베어링. 그래서 앞전에 배웠던 베빗 메탈이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켈빈 메탈보다는 조금 고급이죠. 그래서 특징은 길들임성, 내식성, 매입성 굉장히 좋고 중간층은 열적이라든가 기계적 강도가 크기 때문에 변형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크게 엔진 베어링은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어링의 구조가 있는데요. 이 구조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베어링 크러쉬라는 거하고 스프레드인데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첫 번째 이 크러쉬라는 것은 뭐냐면은
베어링 바깥 둘레와 하우징 안 둘레와의 차이를 말한다. 필기 시험 보실 때요. 요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크러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크러쉬는 무슨 뜻이냐? 요 말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들 그대로 암기하셔도 되고요. 이해를 하시고자 하면은 이 베어링을 이 하우징에 저널이라든가 이런 블록에 이렇게 딱 끼웠을 때 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베어링을 딱 끼우면은 여기에 딱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지 위에 분할형이다 보니까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아가지고 캡을 딱 씌우면 비로소 딱 정확하게 맞겠죠. 그러나 이렇게 딱 맞추지 않고요. 완전히 끼웠을 때 요 윗부분 보시다시피 요 윗부분이 조금 더 올라와요. 그러니까 하우징보다는 조금 더 큰 거야. 얼마만큼? 0.025에서 0.075mm만큼 아주 작죠. 그래서 하우징이 이렇게 있으면 베어링을 끼우면 여기가 요만큼이 더 높다 이거죠. 그래서 왜 이러냐? 이것을 바로 베어링의 바깥 둘레와 하우징 안 둘레와의 차이, 그러니까 요만큼이죠. 요걸 왜 두냐? 이것은 이제 클 때와 작을 때가 있어요. 먼저 크러쉬가 너무 작으면,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없었을 때는 온도 변화에 의해서 헐겁게 돼. 이게 늘어나면서 이게 정확하게 맞다 보니까 온도 변화가 되면 이 안에서 얘가 베어링이 놀아요. 놀고 베어링이 유동을 하게 되죠.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놀아. 헐거워서. 열팽창 때문에. 그 다음에 반대로 이게 너무 커버리면 조립 시에 꽉 조립하면 이게 너무 넘쳐나니까 이게 어떻게 되세요? 안으로 이렇게 꺾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변형이 되고 찌그러진다. 그러니까 이 크러쉬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밀착성을 양호하게 해주고 안에서 돌지 못하게 열팽창으로 인해서. 그래서 적당해야 된다. 얼마만큼? 요만큼. 이 크러쉬는 베어링 바깥 둘레와 하우징 안 둘레의 차이를 말한다. 이게 크러쉬입니다. 두 번째, 스프레드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요겁니다. 이 스프레드는 뭐냐면은 하우징에다가 베어링을 끼우지 않았을 때 완전히 손으로 딱 눌러서 끼우지 않고 살짝 얹어놓으면요. 이렇게 걸쳐져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림에서. 걸쳐진다고 하우징에서. 걸쳐졌을 때 그 차이를 말하는데 베어링 하우징의 지름과 베어링을 끼우지 않았을 때 베어링 바깥쪽의 지름의 차이를 말한다니까. 요렇게 요만큼 요거. 그래서 요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베어링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약간 벌려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끼울 때 전을 캡을 분리하거나 조립할 때 완전히 이렇게 딱 끼워져 가지고 딱 같은 사이즈로 해서 딱 만들어 놓으면은 거꾸로 들면 어떻게 해서 베어링이 뚝 떨어지죠. 그래서 베어링이 조립할 때 캡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한다. 약간 벌려져 있다 보니까 손으로 딱 누르면은 딱 하고 여기서 딱 끼워져요. 그러니까 끼워졌을 때 양쪽으로 벌어지려고 하는 압력이 조금 있겠죠. 그죠? 요 차이 때문에. 그래서 캡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프레드를 둔다. 그리고 크러쉬로 인해서 위에 아까 요 위에 남죠. 여기 조금만큼 남는 걸 크러쉬라고 했는데 그 크러쉬로 인해서 찌그러짐을 방지해. 이미 미리 조금 벌려놓은 분로 인해서. 그 다음에 베어링이 제자리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캡에서 이탈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분해할 때 캡을 볼트를 풀고 싹 열면은 만약에 그 스프레드가 전혀 없다면은 베어링이 뚝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스프레드 때문에 안 떨어지고 거기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 베어링에는 이제 나중에 실기를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은 돌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돌기. 요 옆면을 보게 되면 베어링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돌기가 한쪽씩 있어요. 그래서 이 돌기 부분이 이 하우징도 홈이 있어서 그게 딱 제자리에 딱 끼워집니다. 그리고 캡과 저널의 돌기는 서로 반대쪽에 있어. 그러니까 하우징 쪽에 돌기가 여기 있다고 하면은 이 반대로 캡을 이렇게 씌울 때는 베어링의 돌기가 캡에는 이쪽에 있어요. 서로 반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어링도 이렇게 끼울 때 돌기가 있는 쪽에다 맞춰서 끼워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을 하시면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어링, 크러쉬와 스프레드까지 해서 엔진 베어링의 특징과 구비 조건, 종류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